조선에는 왕이 아닌데 왕보다 무서웠던 여인이 있습니다. 대신들은 왕의 얼굴보다 그 여인의 표정을 먼저 살폈고 조정의 결정은 왕의 말이 아니라 그 여인의 한숨과 눈빛에 따라 흔들렸습니다. 문정왕후 윤씨입니다. 그녀는 단지 강한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정치를 읽고 사람을 쓰고 판을 뒤집을 줄 아는 권력자였습니다. 왕이 머뭇거리는 사이 그녀는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은 나라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어떻게 조선은 왕의 시대가 아니라 왕비 여인의 시대로 흘러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문정왕후가 특별히 악해서 벌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그녀 같은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갖춰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작점은 문정왕후가 아닙니다. 한 남자입니다. 반정으로 떠밀려 왕이 된 남자, 즉위하자마자 조강지처를 지켜주지 못한 임금, 그리고 그날 이후 중요한 순간마다 늘 대세에 설득당했던 왕, 중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종의 여인들을 따라가며 왕이 어디서부터 권력을 잃어갔는지,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는지 거꾸로 추적해 보려 합니다. 단경왕후의 7일이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장경왕후의 죽음이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무거웠는지, 경빈 박씨의 사랑이 왜 죄가 되었는지, 그리고 끝내 문정왕후라는 이름이 왜 결론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말입니다. 이제 첫 번째 증거부터 꺼내겠습니다. 왕이 처음으로 지키지 못한 여인, 단경왕후입니다. 단경왕후, 왕이 처음으로 포기한 것들. 반정의 새벽은 늘 조용하지 않습니다. 칼날이 지나간 자리는 더 조용해지기 때문입니다. 1506년 연산군이 끌려나간 뒤 궁궐은 숨을 죽였습니다. 새 임금은 스스로 걸어 들어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종은 선택된 왕이었습니다. 왕좌에 앉는 순간부터 그는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의 채권자는 백성이 아니라 그를 올려세운 공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신들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정치 개혁도 민심 수습도 아니었습니다. 왕비였습니다. 중종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온 조강지처 신씨였습니다. 그러나 신씨의 친정은 연산군과 인척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반정을 정당화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은 치명적인 흉터였습니다. 새 왕조의 첫 장면에 연산군의 그림자가 남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실록에는 공신들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남아 있습니다. 종묘와 사직이 중대한데 사사로운 정을 어찌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라는 압박입니다. 왕이 대답할 차례였습니다. 그러나 중종이 내놓은 말은 결단이 아니라 후퇴였습니다. 여론에 따르겠다는 식으로 물러섰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왕이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결정에 몸을 실은 모양새였습니다. 단경왕후는 왕비가 된 지 겨우 일주일 만에 폐출됩니다. 이 7일은 짧아서 비극인 것이 아닙니다. 짧아서 선명한 증거가 됩니다. 즉위하자마자 왕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조차 지킬 힘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왕권의 첫 장면이 사랑이 아니라 포기였다는 증거입니다. 궁 안의 움직임은 빠르고 매끄러웠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억울함을 호소할 창구도 없이 왕비의 자리는 비워졌습니다. 공식 기록은 건조합니다. 폐출, 그리고 끝입니다. 그러나 궁궐은 늘 기록보다 먼저 말이 퍼지는 곳입니다. 정해져 있던 일이었다는 수군거림이 돌았다고 전해집니다. 왕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결론을 내려놓았다는 냄새가 그때부터 스며듭니다. 폐출 조서가 내려지던 날을 상상해 봅니다. 어전의 공기는 차갑고 말하는 쪽은 늘 신하들입니다. 왕은 듣는 쪽입니다. 전하, 나라가 먼저입니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중종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대사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하라라고 혹은 그대들의 말이 옳다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 말이 왕의 의지로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간부터 조선은 왕의 입이 아니라 왕의 침묵을 읽는 정치가 됩니다. 여기서 중종의 얼굴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는 잔인한 폭군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무서우리만큼 조심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취약합니다. 한번 빚진 자리에서 그는 끝내 큰 소리로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날의 침묵은 성격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왕자가 공신들의 손에서 태어난 이상 왕의 사적인 선택은 가장 먼저 검열당하는 영역이었습니다. 야사와 후대 해석에서는 중종이 신씨를 마음에 두고 평생 죄책을 품었다는 이야기가 덧칠됩니다. 또한 장경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신씨의 보기를 올린 언관들이 화를 입었다는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독사를, 누군가는 유배를 말합니다. 모든 세부가 사실인지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분위기입니다. 그 이름을 다시 꺼내는 것 자체가 위험해졌다는 공포입니다. 왕비가 일주일 만에 사라진 사건은 그 뒤로도 누구나 입을 조심하게 만드는 경고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때부터 중종의 정치는 한 가지 습관을 갖게 됩니다. 결정을 미루고 반응을 살피고 대세가 기울면 따라가는 습관입니다. 개혁의 뜻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뜻을 밀어붙일 권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왕의 곁은 사적 공간이 아니라 정치 통로가 됩니다. 왕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 여인들의 자리로 권력이 흘러들 틈이 생깁니다. 단경왕후가 궁을 나선 뒤 중종은 가장 먼저 무엇을 배웠을까요? 사랑을 숨기는 법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을 포기하는 법이었을까요? 아직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다음부터 중종 곁에는 이상하게도 정치적으로 안전한 이름들이 놓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들 뒤에는 늘 가문이 있고 가문 뒤에는 세력이 있습니다. 왕비는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장치를 고르는 손은 아직 왕의 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로맨스가 아니라 선택권을 잃은 왕이 어떻게 안전한 왕비를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궁은 곧 다음 질문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왕비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단경왕후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왕이 지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순간 궁은 왕을 대신해 안전한 왕비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이 곧 등장합니다. 장경왕후 윤씨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정말로 중종을 구해줄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장경왕후, 안전한 왕비라는 이름의 봉합. 단경왕후가 궁을 떠난 뒤 궁궐은 놀랍도록 빠르게 다음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애도는 길지 않았고 논의는 길었습니다. 중종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당성이었습니다. 반정으로 떠밀려 올라온 왕에게 왕비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왕비는 곧 왕자를 지탱하는 증명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서를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줄 이름이 조용히 호출됩니다. 장경왕후 윤씨입니다. 장경왕후는 반정 공신 박원종의 조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궁은 안도합니다. 이번엔 흔들리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왕비의 얼굴보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붙은 가문과 세력의 결이었습니다. 중종은 또 한 번 선택한 듯 보이지만 실은 선택을 받아들인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장치 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장경왕후는 중종에게 잠시나마 정치가 아닌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줍니다. 실록이 늘 자세하게 감정을 적는 건 아니지만
장경왕 후의 병 중에 중종이 마음을 쓰는 대목들이 드문드문 보입니다. 야사에서는 여기서 로맨스를 크게 키웁니다. 중종이 처음으로 편안해했다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장경왕 후의 존재는 중종에게 잠깐의 안정이었고 궁에게는 정통의 봉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합을 완성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적장자가 태어납니다. 원자, 훗날의 인종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조정도, 공신도, 사림도 한 목소리를 냅니다. 이제야 나라가 제자리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중종에게도 이건 개인의 기쁨이기 전에 정치의 해방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왕비를 잃었던 왕, 선택권을 빼앗겼던 왕이 드디어 한 가지를 얻습니다. 명분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기록 속에 예상 밖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내이녀 장금입니다. 장금은 원자의 출산 과정에서 공로를 세운 인물로 여러 차례 언급됩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장면이 뒤따릅니다. 대신들이 반대합니다. 궁중 하인을 과도하게 치켜 세우는 것은 법도에 어긋난다는 탄핵이 올라옵니다. 여기서 중종은 흔들릴 법합니다. 늘 그랬던 왕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중종은 장금을 감쌉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원자를 평안히 출산하게 한 공이 크다는 말입니다. 이 짧은 방언은 사소해 보이지만 중종의 정치 스타일을 정확히 드러냅니다. 그는 제도를 믿기보다 사람을 믿는 쪽입니다. 특히 자신이 지킬 수 있다고 느끼는 가까운 사람을 붙잡습니다. 왕비를 지키지 못했던 왕이 이번엔 최소한 한 사람은 지키려는 듯 보입니다. 여기서 대사를 한 줄만 얹겠습니다. 그만들 하라, 그 공을 내가 안다라고 중종은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 따뜻하게만 들리면 곤란합니다. 중종이 장금을 지킨 것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공식 권력의 벽 밖에서 숨통을 찾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정치를 밀어붙일 힘이 약할수록 왕은 점점 더 사적인 신뢰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사적 통로는 언제든 정치의 표적이 됩니다. 장금의 이름이 탄핵 속에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 통로가 노출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장경왕후라는 봉합이 생각보다 너무 얇았다는 점입니다. 출산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장경왕후는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궁은 다시 공백을 맞습니다. 중종은 또다시 사람을 잃고 궁은 다시 장치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공백의 순간 조용히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왕비의 친정이 남기는 흔적, 원자의 뒤에 붙는 혈통의 논리, 그리고 그 논리를 두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중종은 이번에도 애도할 시간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슬픔이 끝나기 전에 조정은 이미 다음 질문을 꺼내기 때문입니다. 전하, 다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단경왕후 때도 그랬고 장경왕후 때도 그렇습니다. 중종의 곁에서 여인은 자꾸 사라지는데 궁은 자꾸 다음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입니다. 안전한 왕비라는 말이 더 이상 왕을 구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은 말입니다. 다음 단락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중종의 마음마저 정치가 되는 순간, 사랑이 죄가 되는 순간이 어떻게 열리는지 말입니다. 그 문 앞에 가장 먼저 서게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경빈 박씨입니다. 경빈 박씨, 사랑이 죄목으로 바뀌는 순간, 장경왕후가 떠난 뒤 중종의 침전은 다시 정치의 통로가 됩니다. 왕은 슬퍼할 틈이 없고 조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다시 궁 안을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왕의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국정의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변수를 가장 먼저 붙잡은 이름이 경빈 박 씨입니다. 경빈 박 씨는 중종이 깊이 총애한 후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낳은 복성군은 중종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조선에서 첫 아들은 사랑의 결실이기 전에 권력의 씨앗입니다. 씨앗이 생기면 물을 주는 손도 생기고 뽑아버리려는 손도 생깁니다. 박 씨가 총애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이미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카드였고 누군가에게는 없어져야 할 변수가 됩니다. 야사에서는 이 시기를 더 자극적으로 꾸밉니다. 박 씨가 왕비 자리를 꿈꿨다거나 궁 안에서 경쟁이 치열했다거나 하는 말들이 덧칠됩니다. 하지만 정사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중종은 또다시 자신이 사랑한 사람을 지키는 방식이 서툽니다. 더 정확히는 지키려는 순간마다 정치가 먼저 침전 안으로 들어와 그 사람을 사건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건이 이름을 갖습니다. 작서의 변입니다. 쥐고기 저주 같은 단어가 기록과 소문 속을 떠돕니다. 세자를 저주하는 물건이 발견되었다는 말, 누군가가 동궁을 향해 저주의 표식을 남겼다는 말이 번개처럼 퍼집니다. 궁궐에서 이런 소문은 사실 여부보다 빠르고 빠른 만큼 무섭습니다. 한번 저주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그 뒤에 붙는 사람은 순식간에 정해집니다. 경빈 박 씨와 복성군이 그 표적이 됩니다. 결정적 증거가 있었는가 정사가 말하는 방식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고문과 문초가 이어졌지만 누구도 명확히 박 씨의 죄를 증언하지 않았다는 대목도 전합니다. 그런데도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중종의 얼굴이 다시 드러납니다. 그는 분노하지 못합니다. 칼을 들어 흐름을 끊지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왕의 모습이 반복됩니다. 경들의 말이 옳다는 식의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중종은 박 씨를 감싸려 했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왕의 마음은 움직이지만 왕의 권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경빈 박 씨와 복성군은 궁에서 밀려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총의 후궁의 몰락이 아니라 조선 정치가 왕의 사적 공간을 어떻게 찢어발기는지입니다. 왕이 누구를 사랑하느냐는 곳, 어느 세력이 웃느냐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이 됩니다. 죄목이 됩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장면은 그 다음입니다. 시간이 지나 추가 사건이 이어지며 박 씨와 복성군 모자가 사약을 받았다는 기록이 뒤따릅니다. 후대에 이 과정이 모략으로 읽히는 대목이 덧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뒤늦은 해석은 아무도 살려내지 못합니다. 중종의 곁에서 또한 여인의 운명이 끝났고 중종은 또다시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임금으로 남습니다. 여기서 시청자가 반드시 느껴야 할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공포입니다. 총애가 가장 위험한 단어가 되는 공포입니다. 왕이 사랑을 표현하는 순간 그 사람은 표적이 됩니다. 그 표적이 되면 죄는 만들어집니다. 이 공포가 궁안을 지배하는 순간 여인들은 달라집니다. 어떤 여인은 더 조용해지고 어떤 여인은 더 계산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결국 여인들의 천하로 가는 길을 열어젖힙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중종의 문제는 사랑이 많았다는 게 아닙니다. 중종의 문제는 사랑을 지킬 힘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힘없음은 곧 정치 구조의 틈입니다. 그 틈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사람들은 늘 신하들만이 아닙니다. 왕의 곁에서 숨소리까지 읽는 사람들, 여인들입니다. 이제 궁은 또다시 다음 안전을 찾기 시작합니다. 박 씨 같은 변수를 피하고 소문과 탄핵을 견뎌낼 수 있는
더 단단한 장치가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장치가 사람의 얼굴을 갖습니다. 중종이 가장 의지하게 될 인물, 그리고 이 시대의 결론이 되어버릴 여인입니다. 다음 단락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중종이 왜 끝내 한 사람에게 기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대가 어떻게 왕의 자리를 더 비워버렸는지 말입니다. 문정왕 후 윤씨라는 이름이 이제 실루엣이 아니라 현실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등장부터가 이미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빈 박씨의 사건이 지나간 뒤 궁궐에는 한 가지 규칙이 남습니다. 왕의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칼이 따라온다는 규칙입니다. 총에는 곧 표적이 되고 표적은 곧 죄목이 됩니다. 중종은 그 사실을 너무 비싼 대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조심해졌고 더 조용해졌고 더 쉽게 설득당하는 임금이 됩니다. 문제는 그 조심성이 국정을 지키는 힘이 아니라 국정을 비워두는 방식으로 굳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때 궁이 찾기 시작한 것은 사랑받는 여인이 아니라 버티는 여인입니다. 탄핵을 견딜 수 있는 가문, 소문을 막아낼 수 있는 친정, 무엇보다 왕의 흔들림을 대신 잡아줄 수 있는 손입니다. 그렇게 등장하는 이름이 문정왕 후 윤씨입니다. 처음부터 괴물로 태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문정왕 후는 중종의 시대가 만들어낸 가장 현실적인 대답에 가깝습니다. 문정왕 후는 후궁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궁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후궁이 왕비가 되는 순간 궁은 두 가지를 동시에 계산합니다. 하나는 왕의 선택처럼 보이게 만들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선택을 통해 새로운 균형을 세우기입니다. 중종은 이번만큼은 자신이 고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은 알고 있습니다. 왕이 선택했다는 겉모습과 왕이 기대야 한다는 속사정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문정왕 후의 등장은 중종에게 위로였을 수도 있습니다. 야사에서는 두 사람이 말이 잘 통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치 서사에서 중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기능입니다. 문정왕 후는 중종의 불안을 읽었고 그 불안을 다루는 법을 알았습니다. 왕이 결단을 망설일 때 누군가는 기다리라고 속삭이고 누군가는 지금 밀어붙이라고 재촉합니다. 중종은 늘 그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문정왕 후는 그 흔들림을 붙잡는 손이 됩니다. 손이 생기면 왕은 편해집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붙잡고 있으면 왕은 더 이상 스스로 걷지 못합니다. 이 무렵부터 조정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전하의 뜻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어느 편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왕비의 친정, 후궁의 친정, 그리고 그 뒤에 붙는 관료들의 줄이 길어집니다. 중종은 그 줄을 끊지 못합니다. 끊는 순간 다시 반정의 빚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빚진 왕은 칼을 뽑는 대신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그런데 그 균형은 왕의 권력을 키우지 않습니다. 왕의 권력을 쪼개어 나눠 갖게 할 뿐입니다. 정사에는 중종이 문정왕 후를 둘러싼 문제에서 흔들리는 장면들이 반복됩니다. 누군가는 왕비를 공격하고 누군가는 왕비를 옹호하며 그 싸움은 곧 인사와 권력으로 번역됩니다. 야사와 후대 평가는 더 노골적입니다. 왕이 왕비의 눈치를 보았다는 말까지 따라붙습니다. 여기서 눈치라는 단어는 조롱이 아니라 구조의 고백입니다. 왕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할 때 결정은 가까운 곳에서 먼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곳은 늘 침전입니다. 이때부터 문정왕 후의 정치력은 야망이 아니라 기술로 보입니다. 사람을 쓰는 기술, 말을 아끼는 기술, 적을 만들지 않는 기술입니다. 그녀는 정면으로 칼을 들지 않습니다. 대신 칼을 든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향하게 만들지를 고민합니다. 조정에는 김한로 같은 이름이 떠오르고 누군가는 왕비를 흔들어 세자 쪽을 노리려 합니다. 문정왕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윤원영 같은 친정의 남자들이 전면으로 나설 준비를 합니다. 이때 중종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중재입니까? 결단입니까? 중종은 늘 그렇듯 조용한 선택을 합니다. 즉각적인 충돌을 피하고 오늘의 소란을 내일로 미룹니다. 그 미룸 속에서 왕비의 손은 더 강해집니다. 여기서 대사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누군가가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전하, 이번만은 결단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중종은 아마도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조정의 뜻을 살펴보겠다라고 말입니다. 중종의 말은 늘 완곡하고 그 완곡함은 늘 누군가에게 시간을 줍니다. 그 시간은 왕이 아니라 왕의 곁에 선 사람들에게 힘이 됩니다. 문정왕후가 무서워지는 건 그녀가 화를 내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판을 읽고 사람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 배치가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중종이 비워둔 자리 때문입니다. 왕이 싸움을 끝내지 못하니 누군가는 싸움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관리가 권력이 됩니다. 문정왕후는 바로 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다음 단락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문정왕후가 한 사람의 왕비를 넘어 체제가 되는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체제가 완성되는 순간 조선은 더 이상 왕의 결단으로 움직이지 않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왕의 하루가 아니라 왕비의 한마디가 전국을 흔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첫 균열은 이미 지금 중종의 침전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문정왕후가 궁에 자리 잡은 뒤부터 조정의 싸움은 더 이상 정책만을 두고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싸움의 중심에는 늘 한 가지가 붙습니다. 누가 왕의 뒤를 이을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중종에게 이미 적장자 인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실의 역사는 알고 있습니다. 적장자가 있다고 해서 후계가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는 순간 궁의 공기는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안심하고 누군가는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곧 세력으로 번역됩니다. 장경왕후의 친정이 남긴 이름 유님이 점점 무게를 갖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중심으로 모여 정통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문정왕후의 친정 윤원영의 이름이 조용히 커집니다. 그들은 현실을 말합니다. 정통이냐 현실이냐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정통을 말하는 쪽과 현실을 쥔 쪽이 갈라지는 싸움입니다. 중종은 이 갈라짐을 조정하려 합니다. 늘 그랬듯 양쪽을 동시에 달래려 합니다. 그러나 중종의 달램은 칼이 아니라 완충제입니다. 완충제는 충돌을 잠시 늦출 뿐 방향을 바꾸지 못합니다. 중종이 균형을 잡으려고 한 그 순간부터 균형은 오히려 줄 세우기로 굳어집니다. 신하들은 정책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줄을 섭니다. 왕의 얼굴을 보며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왕비의 뒤가 어디까지 뻗는지를 보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조정 한복판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김한로입니다. 그는 칼을 든 사람이 아니라 칼을 쥐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실록에 남은 사건들은 대체로 건조하지만 이 시기의 기록에는 유독 의심과 모함이라는 냄새가 짙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세자가 위태롭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속삭입니다. 왕비가 나라를 흔듭니다라고 말합니다. 한쪽은 왕비를 흔들어 후계를 뒤집고 싶어하고 다른 쪽은 왕비를 지켜 그 뒤에 새 왕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문정왕후가 무서운 이유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녀는 공격을 받으면 감정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을 움직여 판을 바꿉니다. 누가 왕의 마음을 흔드는지, 누가 조정의 언어를 조종하는지 그녀는 그 흐름을 읽습니다. 그리고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방어를 정치로 만듭니다. 방어를 위해 친정을 끌어들이고 친정을 끌어들이기 위해 신하들을 나눕니다. 그 순간부터 문정왕후는 한 사람의 왕비가 아니라 하나의 진영이 됩니다. 중종은 그 진영을 막지 못합니다. 막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막지 않습니다. 중종은 끝내 정면 충돌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을 하는 순간 반정의 빚이 다시 살아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종은 늘 같은 말로 시간을 벌려고 합니다. 조정의 뜻을 더 살피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대사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전하, 어느 편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올라왔을 때 중종은 아마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한 줄의 유예가 누구에게는 목숨이 되고 누구에게는 칼이 됩니다. 궁은 이제 왕의 결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궁은 왕의 결단을 대신할 구조를 키웁니다. 문정왕후의 친정이 커지고 그 친정의 손이 조정의 인사로 뻗고 조정의 인사는 다시 궁으로 이어집니다. 이때부터 왕은 중심이 아니라 통로가 됩니다. 왕이 결정한다는 형식만 남고 결정의 방향은 이미 다른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야사에서는 이 시기의 공포를 더 선명하게 전합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는 말이 술자리에서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아직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만 등장합니다. 문정왕후의 권력이 체제가 되려면 그 체제를 실제로 굴리는 손이 필요합니다. 왕비가 결정의 방향이라면 누군가는 결정을 실행할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을 가진 이름이 곧 등장할 것입니다. 아직은 소문처럼, 아직은 그림자처럼, 그러나 너무 선명하게 떠오르는 이름입니다. 정난정입니다. 정난정이라는 이름이 처음부터 조정 한복판에 올린 것은 아닙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소문으로 시작합니다. 요즘 사람을 쓰는 손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벼슬을 얻고 누가 밀려나고 누가 살아남는지 그 갈림길이 어전이 아니라 어떤 집의 안방에서 먼저 정해진다는 소문입니다. 중종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조선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정왕후가 체제가 되어가던 그 시기, 체제를 실제로 굴리는 손이 필요합니다. 왕비는 결정을 만드는 자리이고 누군가는 그 결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 집행의 기술이 조정의 문서보다 빠르게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대놓고 말하지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속삭입니다. 윤원영의 집이 요즘 무섭다라고 말입니다. 윤원영은 문정왕후의 친정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이미 통로입니다. 그런데 통로가 커지면 통로를 관리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문 밖에서 줄을 세우고 안으로 들릴 사람을 고르고 밖으로 내보낼 사람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정난정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름을 얻습니다. 실록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정난정의 이름은 정사보다 후대 기록과 구전에서 더 진하게 남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같은 결을 가집니다. 권력은 말이 아니라 길목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야사에서는 정난정을 사람을 다루는데 능한 여인으로 그립니다. 감정으로 설치는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웃는 얼굴로 사람을 움직였다고 전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누군가에게는 정보를, 누군가에게는 공포를 주는 방식입니다. 조정에서 밀려난 사람이 윤원영의 문을 두드리면 정난정은 먼저 묻는다고 합니다. 전하께 올릴 말씀입니까? 대비마마께 닿을 말씀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무섭습니다. 왕에게 갈 일인지, 왕비 라인으로 갈 일인지 이미 권력의 중심이 갈라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정난정의 힘은 직접 칼을 쥐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칼이 어디로 향할지, 누가 칼을 쥘지 그 판을 읽는 데서 힘을 만듭니다. 문정왕후의 체제가 커질수록 조정은 더 불안해집니다. 불안이 커지면 사람들은 안전한 편을 찾습니다. 그 안전을 보장해주는 곳이 윤원영의 집이 되고 그 집의 문턱을 관리하는 사람이 정난정이 됩니다. 여기서 중종의 존재는 더 안타깝게 보입니다. 왕은 여전히 어전에 앉아 있고 대신들은 여전히 전하를 부릅니다. 그러나 실질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어전에서 말하고 누군가는 어전 밖에서 정해진 결론을 확인합니다. 이때 대사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누군가가 속삭이듯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전하께 아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왕의 존재가 절차가 되는 순간 절차를 우회하는 길목이 더 커집니다. 정난정 같은 인물이 그 길목을 장악할수록 왕의 자리는 더 비어 보입니다. 후대의 대중서사는 정난정을 자극적으로 소비합니다. 탐욕, 잔혹, 음모 같은 단어들이 붙습니다. 하지만 이 오디오북에서 중요한 것은 그녀의 성품이 아니라 기능입니다. 정난정은 악녀여서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왕이 결단하지 못하는 시대가 결단을 대신할 기술자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궁은 더 확실한 손을 원합니다. 확실한 손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확실한 손은 사람을 배치하고 돈과 소문과 두려움을 섞어 질서를 만듭니다. 정난정은 그 질서를 실무로 굴리는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가장 무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중종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끝내 막지 못했을까요? 단경왕후 때처럼, 장경왕후 때처럼, 경빈 박씨 때처럼 이번에도 중종은 큰 소리로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는 사이 문정왕후의 체제는 더 단단해지고 윤원영의 집은 더 붐비고 정난정의 이름은 더 은밀하게 퍼집니다. 다음 단락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의 끝에서 중종은 어떤 얼굴로 남는지 말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끝내 힘을 쓰지 못한 왕으로 남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중종이 정말 지키고 싶었던 단 하나가 무엇이었는지 그 답은 아직 침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중종의 시대를 여인들의 천하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마치 여인들이 스스로 판을 벌여 왕을 밀어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거꾸로입니다. 중종의 시대는 처음부터 왕이 중심에 서기 어려운 구조로 시작했고 그 구조가 끝내 왕의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인들의 승리가 아니라 한 왕이 권력을 잃어가는 과정의 기록입니다. 중종은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산군처럼 칼로 나라를 쥐려 하지 않았고 대신 조심했습니다. 문제는 그 조심이 통치의 기술이 아니라 통치의 포기로 굳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는 늘 옳은 말을 들을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옳은 말을 끝까지 밀어붙일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종의 정치는 반복됩니다. 한 번 허락하고, 한 번 물러서고, 한 번 설득당하고, 한 번 책임을 흩뿌립니다. 이런 왕에게는 개혁의 의지가 있어도 개혁의 칼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반복의 시작점이 단경왕후였습니다. 왕비를 지키지 못한 날 중종은 이미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내가 큰 소리를 내면 내 자리 자체가 흔들린다는 공포입니다. 그 공포는 훗날 기묘사와 같은 굵직한 결정들에서도
후궁과 왕비를 둘러싼 사건들에서도 늘 왕의 목을 잡습니다. 중종은 싸우기보다 피해갑니다. 정면으로 돌파하기보다 오늘을 넘기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그를 안타까운 왕으로 만들고 동시에 나라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장경왕후는 중종에게 잠시 숨을 돌릴 틈을 주었습니다. 적장자의 탄생은 정통의 봉합이었고 장금이라는 예외적 신뢰는 왕이 얼마나 사적 통로에 기대는지 보여주는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봉합은 너무 빨리 찢어졌습니다. 왕비가 사라지면 조정은 다시 계산했고 중종이 슬퍼할 시간은 또다시 정치에 먹혔습니다. 경빈 박씨의 사건은 그 계산이 얼마나 잔인한지 보여줍니다. 사랑이 죄목이 되고 총애가 표적이 되고 소문이 칼이 되는 구조입니다. 중종은 지키려 했지만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왕은 한 가지를 더 배웠을 겁니다. 지키려는 마음이 오히려 더 많은 피를 부를 수 있다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조용해졌고 더 늦게 움직였고 더 쉽게 설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자리에 문정왕후가 들어왔습니다. 문정왕후는 중종이 만든 공백을 채운 사람이었습니다. 중종이 결단하지 못할수록 누군가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중종이 싸움을 끝내지 못할수록 누군가는 싸움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문정왕후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녀가 강해서가 아니라 중종이 비워두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문정왕후는 한 사람의 왕비를 넘어 체제가 되었고 윤원영과 정난정 같은 손들이 그 체제를 실무로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종의 비극은 분명해집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왕자를 빚졌고 그 빚 때문에 누구에게도 끝까지 맞서지 못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어쩌면 평범한 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큰 폭정을 하지 않고 큰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나라를 안정시키는 왕 말입니다. 하지만 조선은 그런 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반정으로 태어난 왕은 조용히 살 수 없었습니다. 조용하면 그 조용함이 곧 공백이 되고 공백은 곧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중종은 정말로 약했을까요? 아니면 약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는 비겁한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왕답게 굴면 위험해지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걸까요? 중종의 여인들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증거를 남깁니다. 단경왕후는 왕이 처음으로 포기한 것을 보여줍니다. 장경왕후는 정통이라는 봉합의 얇음을 보여줍니다. 경빈 박씨는 사랑이 정치의 칼이 되는 공포를 보여줍니다. 문정왕후는 공백이 체제가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정난정은 왕 없는 권력이 굴러가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중종이 단 한 번만 끝까지 지켰다면 조선은 정말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그가 무엇을 지키든 이 판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걸까요? 역사는 결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묻습니다. 왕은 누구였고 권력은 누구의 것이었는지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중종이 남긴 공백이 누구의 손에서 어떤 비극으로 되돌아오는지 인종과 여인들의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여러분을 곧 바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과 함께 깊이 있는 역사의 의미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